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의 강경 보수 노선에 확실한 추진력이 더해졌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개헌 발의성까지 확보하는 대승을 거두면서입니다. 자민당은 총 의석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습니다. 중의원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자민당 주도 평화헌법 개정이 본격화될 경우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 전환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자위대를 실질적 군대로 명기하고 비핵 3원칙 재검토와 살상무기 수출 제한 해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일 갈등은 물론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달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3월 말 교과서 검정 결과, 4월 야스쿠니 신사 문제까지 변수가 잇따릅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압승으로 일본 내 제동장치가 약화됐다고 진단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관계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그야말로 압승했습니다. 전후 첫 단독 개헌선을 확보하게 된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아베 내각 못지않은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되면서 거침없는 우경화에 나설 것이 확실시됩니다. 최대의 우군인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일본에 기대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해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학과 교수 그리고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차 기자, 네. 일본 중의원 총선거 결과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의석수가 어떻게? 일본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중의원 465석 중에 총 316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자민당의 의석수는 기존 198석보다 118석이 늘었습니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에는 36석을 얻게 됐고요. 보수 성향에까지 확대를 하면은 국민민주당과 극우 성향의 참정당도 각각 28석, 15석을 얻었습니다. 이 개헌의 우호적인 정당들의 의석수는 310석, 개헌 발의선인 310석을 웃도는 394석까지 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총선거에 대한 입장을 내놨나요? 총선에서 이제 반드시 이제 그 3대 문서를 조기 개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좀 안보,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내놓은 승부수가 좀 통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민당의 압승 예상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그 예상은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 기관에서 자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고 자민당 단독으로도 300석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했지만 316석입니다. 무려 전후 최초거든요. 네네. 하나의 정당이 이 316석을 차지한 것은 전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일본 유시의 날은 이제 연립여당까지 감안하게 되면 352석이거든요. 이건 거의 75%, 거의 4분의 3에 육박할 정도거든요. 이건 거의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압승이었고, 심지어 어떤 상태냐면 14석의 비례 의석을 이렇게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네네. 그 의석까지 포함했다면 자민당은 거의 330석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중복 입후보제가 없는데 일본은 비례구하고 선거구에서 중복 입후보제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구에서 압승했는데 거기에 따라갈 만한 비례구 후보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14석을 놓친 거죠. 그 정도로 압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민당의 압승 배경은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개인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인데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선거 전략을 썼냐면 본인의 인기도가 지금 70%, 80%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에게 맡길 것입니까? 아니면 야당 대표에게 맡길 것입니까? 인기 투표를 일종의 강요한 겁니다. 네네. 대통령을 선출하는 프레임을 강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동층들이 완전히 동조한 상태가 됐죠. 그리고 10대, 20대의 주질이 굉장히 높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완전히 압승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을 저는 이제 그 들여다보면 사실은 일본에서 리버럴 세력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선거구가, 지역구가 28개 의석이 있는데, 지금 자민당이 거의 한 그 189석을 가져갔습니다. 네네. 근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그 이 지역구에서 완전히 그 일본 리펀 민주당 출신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그 낙선했거든요. 네네. 이전에 144석에서 21석으로 줄어들었어요. 말하자면 리버럴 세력이었던 리펀 민주당 세력의 123석이 완전히 날아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3인당 의석도 없어졌고 일본 공산당 의석도 8석에서 4석으로 줄었고 또는 이제 레이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8석에서 1석으로 줄었거든요. 약간 진보적인 계열입니다. 네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물론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인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일본의 리버럴 세력이 완전히 붕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상 인기 투표를 강요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강요할 수 있는 배경 또는 인기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층을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일본의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자민당의 리버럴 세력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기시다라든지 이시바 같은 전 총리입니다. 그런데 정치 개혁이라든지 통일기호 정치 비자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인플레 대책이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리버럴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건 말만 많고 전혀 성과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중도라고 해가지고 입헌민주당하고 공명당의 리버럴 세력이 모인 건데 실제로 본다면 굉장히 낡은 구태의연한 모습, 혁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파고들면서 이 다카이치 총리는 실행력, 그 다음에 정책의 스피드감, 정책의 구체성, 그 다음에 하겠다. 또는 이제 일본 경제가 지금 세계 5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2%, 중국은 5%예요. 일본은 오랫동안 지금 1%에만 만족해야 됩니다. 저성장이에요. 예, 저성장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성장시키겠다. 그다음에 개혁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유권자들에게 먹혀 들어갔고 부동층들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결정하지 못한 무당파층들이 대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소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자민당이 우세를 보이면서 선거판이 완전히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던 일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장 그리고 개혁 참신한 이미지 또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합쳐져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일본의 성장이나 이런 것보다 일본의 우경화, 보통국가 이런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경화 보수화는 이제 굉장히 급물살을 탈 거라고 봅니다. 어저께 오후 6시에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카이치 총리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하나 초점은 뭐냐면 이제 적극적인 이제 이런 말하자면 재정을 펼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침체기였는데 앞으로 성장 전략에 중점을 두겠다는 게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헌.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민당의 중의원에서는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참의원은 지금 가반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중참 양원회에서 각각 3분의 1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긴 가지 않지만 적어도 2년 5개월 뒤인 2028년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 가지고 이 환경을 마련하겠다. 그렇죠. 근데 그럴 빌드업을 경우에는 시키겠죠.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그런 헌법 개정을 이제 기치로 내세웠고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예를 들면 방위 상문서 개정이라든지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국가정보국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국내에 투자할 때 경제 안보 제대로 된 그 회사가 일본 내 산업 기술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 경제 안보 면에서 철저하게 스크린 검사를 한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식의 굉장히 보수화된 거기에는 이제 스파이 방지법도 있고 추가로 외국인 대책 규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인들 포함해가지고 부동산을 대량으로 구입할 때 그것을 규제하는 법안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이런 그 예상 국회가 3월 달까지 끝나게 되면 4월 달부터는 완전한 그 법물 터지듯이 일본의 우경화된 보수화된 그런 정책들이 아주 급조되면서 아마 우리가 좀 약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의원은 지금 거의 석권을 한 거고 그렇죠. 다만 이제 위에 그 참의원이 있는데 계속해서 중의원
내 중론이 참여연에서 막히게 되면 참여연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큰 거죠. 참여연은 이제 중의원은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은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절반씩 뽑습니다. 그 의원들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3년이기 때문에 2년 5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에서는 지금 자민당하고 일본 유세는 합쳐도 120석이라서 과반수인 124석에 4석이나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의 2에 도달하기는 어려운데 그 법안이 부결되어도 예산이 부결되어도 지금은 그 중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든 그다음에 예산이든 얼마든지 자민당이 하고 싶으면 밀어붙일 수 있는데 단 헌법 개정은 안 됩니다. 네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2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과반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미일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일 관계는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게 내정 간섭에 가까웠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 그다음에 이 우경화된 일본 유신하고 연립정권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 이거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립정권까지 이렇게 만드는 지시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상당히 이제 개입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미일 관계 약간 서먹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중일 갈등에서 미국이 중국 편을 든다든지 일본이 지나치게 4월 달에 있을 베이징에서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가지고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국이 불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 리더를 선호하게 되고 지금은 완전히 이 4월에 3월 확대한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3월 19일 날 워싱턴에서 미일 간의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아마 선물 보따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3월 19일 날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위대한 미일 동맹의 시대를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미일 안보가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이라든지 한국의 레버리지가 위상이 약해지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면밀하게 좀 관찰해 가야 됩니다. 일본을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기조가 요시다 독트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우산 속에서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힘도 가지겠다. 지금 이런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어떤 동맹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자국 우선이 됐고 아메리카 퍼스트가 됐고 미국의 서방부 남북미만을 미국이 관장하고 중국에 있어서는 이 동북아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다음에 유럽의 동유럽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하는 세력권 판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언제까지나 미국이 미일 동맹으로 대만 유사시라든지 일본 안보를 책임져 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감이 많은 거죠. 그런 점에서는 독자적으로 일본 내에서 대중국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여론이 높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국방비 예산이 부담되기 때문에 버든 쉐어링, 일본도 국방비를 분담하자 해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5%를 올리고 네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5%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국제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이 국방비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제 네네.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400개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이제 영국, 이탈리아하고 제6세대의 최신의 전투기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들의 그 틈새를 밀고 가면서 일본이 굉장히 실질적인 군사 대국화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그야말로 아마 봄부터는 시작될 거다. 본격적으로. 이건 이제까지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는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 이후에 바로 중일 갈등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양안 문제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의 중일 관계는 좀 더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겁니까? 갈등이 심화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외교부에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어떤 증오 분노. 그러니까 대만 사태라는 것은 대만 발언이라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영리를 건드린 거거든요. 올해가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그 청일 전쟁에서 중국이 패하고 나서 130주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만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청일 전쟁 과정에서 중국 민간인에 대한 학살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 건드린 건데 이것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일본 국민들에 대한 분노가 엄청 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일 갈등이 수습될 가능성은 적어도 올해 안에는 거의 없다.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 기자, 우리 네. 정부와는 좀
그나마 소통이 되는 관계인 거죠.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해를 했을 때도 상당히 환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일본식 이제 환대를 이제 통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더 다지고 싶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또 다지고 싶다는 의지를 펼쳤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SNS 통해 가지고 이제 축하를 건넸는데요. 그리고 셔틀 외교를 계속 지속하자는 메시지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서 투트랙 외교 전략으로 좀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를 좀 더 연대 협력 속으로 끌어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역시 우리가 좀 더 균형점을 찾아주기를 바라겠고, 어찌 보면 우리의 포지션이 강화된 측면도 있고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만. 일단은 이제 일본에서 그 다카이치 총리가 안정된 이런 그 여당 리더십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일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환영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건 다행입니다만 중일 갈등은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에서 중국의 어떤 G2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어떤 동맹 네트워크나 예전과는 같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등거리 외교는 아니지만 한중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에서 상대방 일방을 적으로 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관계에서 적절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한중일의 어떤 그 협력 모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을 한국이 제공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중일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실용 외교가 정말로 얼마나 이게 그 버텨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시험대에 올라서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 기자, 해묵은 과제도 있습니다. 한일 간에는 바로 과거사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진전은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래서 2월에서 4월까지가 좀 이제 분수령이라고 보는데요. 2월 달에는 이제 일본이 이제 독도를 이제 일본식으로 표현한 다케시마의 날이 있고 3월에는 이제 매년 역사 논쟁이 반복되는 검정 교과서를 발표하는 날이 있고 4월에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심사 참배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외교를 시작하면서 과거에 해오던 행동들을 반복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3월에는 이제 교과서 문제로 또 한 번 이제 한일 간 이제 균열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긴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의 갈등이 노골화된 상황에서 우리마저 적으로 돌리기는 일본 역시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한일 관계는 이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생각을 갖고 계시고 다카이치 총리도 생각을 갖고 있고 일본의 주류도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라는 것은 보수 우파의 결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베파들 전부 다 당선됐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발언 문제도 있었고 한국을 비난하는 문제도 있었고 정치 부패 문제, 통일교 문제 다 걸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컴백한 상태거든요. 네, 올드보이들이. 네. 그런 상태에서는 한국 때리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결론은 뭐냐? 내가 백지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리더십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겠다는 것이 속내예요. 그게 어제는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자회견에서. 네네. 그런 점에서는 우파들의 강경 모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리더십이 확보됐으면 한일 관계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네. 3월 19일 날 워싱턴에서 미일 관계를 동맹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놓는다면 이건 뭐 중일 관계가 나쁘더라도 상당히 일본이 말하자면 어떤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적극 재정으로 성장 산업 17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 네네. 봅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 때리기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헌법 개정, 하나는 북한의 납치자 문제, 또 하나는 한국 때리기가 남아있거든요. 헌법 개정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참여원 숫자를 네네. 보게 되면. 네. 북한은 지금 일체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치자 문제는 전진 가능성 거의 제로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한국 때리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항상 플랜 B, 말하자면 한일 관계가 최대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재명의 실용예고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의 조언을 끝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학과 교수 그리고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